안녕하세요. 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챕터 9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예쁘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9. 수수께끼의 마차. 비극이 일어난 그날 밤은 모두에게 불행한 날이었다. 카를로타는 알아누웠다. 크리스틴 다에는 공연 후 종적을 감추었다. 그녀가 오페라 하우스는 물론 그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지 2주가 지났다. 물론 크리스틴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가장 놀란 사람은 라울이었다. 그는 발레리우스 부인의 자택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하루하루 걱정은 커져만 갔고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 프로그램에 그녀의 이름이 보이지 않자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파우스트 공연은 그녀 없이 이루어졌다. 어느 날 오후 라울은 크리스틴이 사라진 이유를 알아보려고 관장들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두 사람 모두 커다란 시름에 잠겨 있었다. 친구들조차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활기를 잃어버렸다. 마치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제물이 된 것처럼 근심 걱정에 찌든 창백한 얼굴을 축 늘어뜨리고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두 관장은 샹들리에 추락 사건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건의 전말을 몰아 표현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천장에 사슬이 마모되어 일어난 사고사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사슬이 마모된 것을 미리 발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할 책임은 전임과 후임 관장들 모두에게 있었다. 당시 리샤르와 몽샤르맹이 갑자기 변해버린 데다 늘 멍한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으므로 사람들은 샹들리의 추락보다 훨씬 끔찍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들은 사건 이후 대인관계에서도 변한 모습을 보였다. 복직한 지리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박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들은 크리스틴에 대해 물어보려고 찾아온 샤니 자작을 별로 반기지 않았다. 크리스틴이 휴가를 떠났다고만 말했다. 라울은 휴가가 언제까지인지 물었지만 건강 문제로 휴가를 냈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아픈 모양이군요. 어디가 아픈 겁니까? 우리도 몰라요. 오페라 하우스 전속 의사를 보내지 않았나요? 그녀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믿습니다. 라울은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오페라 하우스를 나왔다. 그는 발레리우스 부인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만나려고 하지 말아달라는 크리스틴의 편지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가 페로에서 본 것과 분장실 밖에서 들은 말, 황야에서 그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면 뭔가 기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상쩍은 인간의 짓이라는 냄새도 분명히 풍겼다. 크리스틴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정이 많고 남을 잘 믿는 성격이라는 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설에 둘러싸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 죽은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 페루의 성당 묘지에서 본 것처럼 기이한 상황에서 음악에 빠져드는 황홀경 상태 등을 생각해 볼 때 사악한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녀를 상대로 음모를 꾸밀 수 있었다. 도대체 크리스틴을 희생양으로 만든 자는 누구인가? 라울은 그러한 의문을 품은 채 서둘러 발레리우스 부인의 집으로 출발했다. 라울은 노트르담 대 빅투아루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렀다. 예전에 크리스틴의 분장실에서 본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발레리우스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하녀는 부인이 아파서 누워 있으므로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내 명함을 보여드리세요. 그가 말했다. 하녀가 곧 돌아와서 작은 가구가 별로 없는 응접실로 그를 안내했다. 발레리우스 교수와 크리스틴의 아버지의 초상화가 반대편 벽에 걸려 있었다. 부인께서 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인께서는 서 계실 힘이 없어서 자리에 누우신 채 자장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녀는 5분 후 라울을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상냥한 부인의 얼굴을 금방 알아보았다. 부인은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하나도 늙지 않았다. 부인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빛났다. 샤니자작! 그녀가 기분 좋게 외치며 두 팔을 벌려 라울을 맞이했다. 신이 당신을 여기로 보내셨군요. 크리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부인의 마지막 말은 어딘지 우울하게 들렸다. 그는 즉시 물었다. 부인, 크리스틴은 어디 있습니까? 부인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선량한 정령과 함께 있지요. 그녀의 선량한 정령이라니요? 라울이 물었다. 음악의 천사 말이에요. 라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말인가? 크리스틴이 정말로 음악의 천사와 함께 있단 말인가? 발레리우스 부인은 침대에 누운 채 그를 향해 미소 짓더니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가져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믿으셔도 됩니다. 라울이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다. 크리스틴에 대한 생각은 점점 복잡하게 얽혀만 갔다. 순수한 눈빛을 가진 백발의 노부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빙빙 돌기 시작하는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알아요, 잘 알아요. 부인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어릴 때처럼 크리스틴의 아버지에게 들은 로테 이야기를 나에게 해줬을 때처럼 내 손을 잡아요. 라울, 나는 당신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크리스틴이 그런 것처럼. 크리스틴이 저를 좋아한다고요? 라울은 한숨을 쉬었다. 발레리우스 부인이 말한 선량한 정령과 크리스틴이 만난 음악의 천사, 페로 성당 재단에서 본 해골,
그리고 오페라의 요령에 이르기까지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오페라의 유령의 명성은 그가 무대 뒤에 서 있던 날 밤에 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조제프 비케가 수수께끼 같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묘사한 유령의 모습을 무대 장치를 바꾸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어째서 크리스틴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당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정말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자장님이 청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상냥한 노부인은 거리낌 없이 웃기 시작했다. 라울은 고통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다. 어디 가요? 다시 앉아요. 이렇게 가게 할 수는 없지요. 웃어서 기분 상했다면 용서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랍니다. 몰랐어요? 당신은 크리스틴이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크리스틴에게 약혼자가 있습니까? 라울이 절망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크리스틴이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크리스틴이 왜 결혼을 할 수 없나요? 당연히 음악의 천사 때문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의 천사가 못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못하게 한다고요? 음악의 천사가 그녀의 결혼을 막고 있다니. 네, 하지만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랍니다. 천사는 크리스틴에게 만약 결혼하면 다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끝이라고. 영원히 그녀를 떠나버리겠다고. 당신도 알다시피 크리스틴은 천사를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지요. 맞아요, 맞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라울이 말했다. 크리스틴이 페루에서 당신한테 전부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 선량한 정령과 같이 갔으니까. 페루에 그 정령과 같이 갔다고요? 그가 페루의 성당 묘지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크리스틴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 말이에요. 그는 그녀 아버지의 바이올린으로 라자로의 부활을 연주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라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부인, 그가 어디에 사는지 당장 말씀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노부인은 명령하는 듯한 그의 말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위쪽을 올려다보면서 대답했다. 천국에 살아요. 라울은 부인의 순진무구한 대답에 당황했다. 밤마다 천국에서 오페라 하우스 분장실로 내려오는 천사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제야 미신을 믿는 바이올린 연주자와 비현실적인 노부인 사이에서 성장한 크리스틴의 정신 상태가 어떨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를 생각해 보니 몸이 떨려왔다. 크리스틴은 여전히 정숙한가요? 라울이 불쑥 이렇게 물었다. 내가 맹세하건대 물론이에요. 그걸 믿지 못한다면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군요. 라울은 장갑을 물어뜯었다.
크리스틴이 그 정령을 안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3달쯤 되었을 거예요. 그래요. 3달 전부터 그녀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라울은 절망의 표시로 두 팔을 마구 휘저었다. 그 정령이 그녀를 가르친다고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녀가 그와 함께 가버려서 모르겠어요. 2주 전만 해도 크리스틴의 분장실에서 했답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테니까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오페라 하우스는 아침 8시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제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알다마다요. 라울은 이렇게 소리치고는 서둘러 발레리우스 부인을 두고 떠났다. 부인은 이 젊은 귀족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라울은 비참한 기분으로 형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벽에 머리를 쳐박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녀가 순수하고 정숙한 여자라고 믿다니. 음악의 천사. 라울은 음악의 천사가 누구인지 알았다. 직접 보기까지 했다. 음악의 천사는 뽐내면서 노래하는 잘생기고 젊은 테너임에 분명했다. 라울은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비참하게만 느껴졌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하찮고 어리석은 샤니 자작이여. 라울은 분노를 느꼈다. 크리스틴은 뻔뻔하고 가증스럽고 교활한 여자였다. 백작은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울은 어린아이처럼 형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백작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동생을 달래주었다. 라울은 한참 망설이다가 음악의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형은 동생에게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고 했다. 백작이 전날 밤에 크리스틴이 블루뉴의 숲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말을 미끼로 던지지 않았다면 라울은 절망스러운 나머지 그 어떤 제안도 거절했을 것이다. 처음에 라울은 믿지 않았지만 상세한 설명을 듣고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다. 크리스틴은 창문을 내린 채 마차를 타고 갔다고 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밤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달빛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밤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어둠 속에서 등을 뒤로 기댄 모습만 어렴풋이 보였다. 마차는 롱샹 경마장 특별 관람석 뒤쪽에 난 인적이 드문 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라울은 미친 듯 서둘러 옷을 입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광란의 밤을 보내며 절망을 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저녁 식사 내내 가엾은 표정을 지우지 못했고 급기야 형보다 일찍 자리를 떴다.
그러고는 마차를 타고 롱샹 경마장 뒤쪽을 배회했다. 몹시도 추운 밤이었다. 길은 텅 비어 있었고 달빛만 환하게 비추었다. 그는 마부에게 근처 모퉁이에서 기다리라고 일러두고는 자신은 몸을 숨겼다. 조금이라도 추위를 잊고자 발을 동동 굴렀다.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마차 한 대가 길모퉁이를 돌아 그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달려왔다. 마차가 가까이 왔을 때 보니 어떤 여자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갑자기 창백한 달빛이 여자의 얼굴에 비추었다. 크리스틴!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가슴에서 입술까지 올라왔다. 라울은 참을 수 없었다. 밤의 정막 속에서 불려진 그 이름이 마치 신호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차는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가 마차를 세우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이었다. 마차의 창문이 닫히고 여자의 얼굴도 사라졌다. 라울은 마차를 따라 달려갔지만 마차는 순식간에 저 멀리 하얀 길에 검은 점이 되어 사라졌다. 크리스틴! 그가 다시 한번 외쳤다. 물론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고요한 길 위에 멈추어 섰다.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창백한 달빛에 둘러싸인 황량한 길을 쳐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차갑게 죽어버렸다. 그가 사랑했던 건 여자가 아니라 천사였으며 이제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경멸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울, 북유럽의 요정에게 농락을 당했구나. 수수께끼의 연인과 함께 마차를 타고 인적 없는 밤길을 지나가는 여자가 왜 그토록 순진하고 청순한 얼굴에 수줍은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인가. 위선과 거짓에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녀는 그의 외침에도 대답하지 않고 가버렸다. 라울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겨우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다음날 하인이 들어왔을 때 라울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옷을 입은 채였다. 엄청난 일이 생긴 듯한 표정이었다. 라울은 하인의 손에 들린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크리스틴이 직접 쓴 편지였다. 모레 밤 오페라 하우스의 가면 무도회에 참석해 주세요. 휴게실 굴뚝 뒤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오세요. 원형 건물로 이어진 문 옆에 서 계세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하얀색 무도회 복장을 하고 가면으로 얼굴을 잘 가려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절대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아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